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산부인과 교수 이영주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예비만 교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조금 산전관리랑 분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분만을 하려면 어떻게 산전관리를 뭘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기가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랑 어, 이제 산모들이 이제 분만하는 과정을 되게 조금 무서워하고 산통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시고 걱정이 좀 많으세요.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항상 물어보시는 게 많이 아프냐, 제왕절개랑 자연분만이랑 뭐가 다르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를 중점으로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분만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뭔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조금 해소가 되시라고 조금 덜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먼저 하면 건강한 아기를 위한 산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임신 기간은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뉘어요. 저는 우리 산모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세를 위해서 자기 시간들, 10개월이라는 자기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그 임신 전 기간,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나서 분만 후 기간, 그리고 또 그 다음 임신이 되면 임신 기간, 그 다음에 임신과 임신 사이에 임신 사회 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의학이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예방의학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기간도 중요하지만 분만 후 기간, 그 아기를 낳고 나서 어떻게 산후 관리를 또 하는지, 그 산후 관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또 평생에 자기의 그런 여성으로서의 건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분만 후 기간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임신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 임신 전 기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임신 사회 기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고위험 임산부들한테는 좀 중요해요. 고위험 임산부들이라고 하면 뭐 고혈압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뭐 다른 이전 임신에서 합병증이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임신 사회 기간을 잘 보내시고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임신 기간에 또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회 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임신 기간에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국가에서 사회적인 그 임신에 대한 지원 제도가 되게 많죠. 뭐, 등록 관리 사업, 이런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건강한 임신 기간을 통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건강한 임신 기간을 통해서 여성의 몸이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할 정도로 산전 관리가 중요한 거고, 산전 관리는 뭐냐면 출산 전 관리예요. 출산 전 관리고 이 산전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진찰을 받으시고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집에서 영양 섭취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그 임신 기간에 충분한 유대관계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서포트를 받는 거. 이 세 가지가 산전 관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중요하니까 신경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전관리의 타임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려요. 외래 오시면은 이제 제 산모들이 외래오면 이 관련해서 설명을 듣는데 총 40주잖아요, 임신이. 만삭이 40주라고 생각을 하면, 임신 전에는 엽산을 한 달 전부터 복용을 하면 신경관 결손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50% 이상 낮춰질 수 있고, 이제, 집에서 소변으로 임태기를 하셨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 이제, 산부인과를 가봐야겠구나, 산과 진료를 봐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 오세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고,
키, 몸무게, 혈압은 반드시 재셔야 돼요. 그 초음파도 중요하긴 한데, 그 상과 의사를 만날 때 아니면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날 때 꼭 그 세 가지는 꼭 재셔야 되는 게 신체 계측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가시면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할 거고, 감염 관련 검사를 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스에는 이제 임신 첫 검사라고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기게 되고, 5에서 8주 사이에 한 번 더 방문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태아 초음파 검사로 어, 태아 위치라든지 심장 소리라든지 그런 거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 분비물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11주에서 13주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형아 검사라고 하죠. 다운 증후군, 에드워즈 증후군 그리고 신경근조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인테그레이티드 통합 검사를 하는 데도 있고 쿼드 검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태아 초음파로는 목덜미 투명대를 보고 2차 검사는 14주에서 16주 사이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주에서 24주 사이에는 태아 정밀 초음파를 보게 되고 24주에서 28주 사이에는 우리가 임당 검사라고 하죠. 임신 전 당뇨 검사를 하게 되고 32주에는 또 태아 초음파를 보면서 태아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36주가 되면 이제 분만 전 검사라고 해서 보통 막달 검사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이렇고 이 타임라인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산정관리 산정관리는 내가 뭘 받게 되는지 그리고 뭘 챙겨야 되는지 이 검사의 의미가 뭔지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건강한 임신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신 전 관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임신이라든지 상과 전문의와 이제 이전 임신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질환이 있으시면 꼭 상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 한 달 전부터 엽산을 복용해야 되고 먹는 약이 있으면 이 약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봐야 되고 주위의 환경도 관리해야 되고 체중 관리해야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산후우울증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산전에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가족들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임신 전 관리는 제가 저번 예비만 교실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산부인과를 얼마나 와야 될까? 그래서 임신 전에 방문하시는 거 보통은 대개는 모든 산모들이 임신을 하면 오세요. 임신을 하면 오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임신 전에 오셔가지고 초음파를 한번 보시고 특히나 고위험 임산부들은 임신 전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전 임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상태가 이래요. 라고 상담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임신 기간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고위험 임산부들은 임신 전에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주에서 27주 6일에는 4주에 한 번씩 오시면 되고 28주에서 35주기까지는 2주에 한 번, 그리고 36주에서 분만 전까지는 1주에 한 번씩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 이제 방문 횟수가 채워지니까 총 오시는 횟수가 보시면은 뭐 4주에 한 번이면은 28주까지는 한 6번 정도, 그리고 2주에 한 번이면 28주에서 35주까지는 한 4번 정도, 그리고 분만 전까지는 40주라고 치면은 36주부터 하면은 한 5번 정도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하지만 1형이나 2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 임신성 당뇨 말고 원래 1형이나 2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첫 방문 때 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잘 챙겨야 되고 20주나 30주에 추가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부인과만 가시는 게 아니고 안과에 가셔가지고 눈 검사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과 전문의와의 상담은 내과적인 질환이나 약물 복용,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시게 되고요. 어, 먼저 6주에서 10주, 그러니까 11주 이전까지 뭘 챙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때 제일 정확한 게 임신 주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임신 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초음파를 통한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생리 날짜를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초음파를 통한 거랑 생리 날짜랑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차이 나면 초음파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임신 주수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고 자신이 생리를 불규칙하게 하셨던 분들은 임신 주수 계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생리 주기로 계산하는 게 더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로
아기 머리부터 엉덩이 길이를 계산을 해서 일주일 이상 차이 나면 초음파를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 알고 계시고 6주부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이 시작이 되세요. 그래서 입덧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산부인과를 오면 올 때마다 체중을 재거든요. 체중이 BMI가 정상이신 분들은 한 15에서 16kg까지 정상적으로 전 40주 동안 체중이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입덧 때문에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면 태아에게 영양분이 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을 좀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입덧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당연히 상담을 하셔야 되고 입덧약에 대해서 많은 산모들이 임신 초반에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그래서 입덧약은 비타민 B군과 그 다음에 히스타민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모한테는 안전한 약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 시기에 꼭 챙기셔야 될 게 엽산이에요. 엽산. 엽산은 꼭 챙겨서 드셔야 되고 엽산은 6주부터 13주 6일까지 그러니까 임신을 한 거를 임신 전 한 달 전부터 13주 6일까지 엽산을 드시는 게 좀 중요해요. 꼭 챙겨 드시고 만약에 자기가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면은 약을 먹는 걸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식품 먹는 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한약이면 한약, 아니면은 평소에 나는 이 허브티를 자주 먹는다. 그럼 그 허브티 뭐 아니면 다른 뭐 약들, 비타민제 그런 거 다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사는 이 시기에 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키, 혈압 요 세 가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시기에 골반 내지를 하는 이유는 그 자궁 경부 쪽에 혹시나 혹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자궁 입구 쪽에 안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보려고 골반 내진을 하고요. 그리고 유방 검진도 이제 임신 초기에 하는 거를 좀 권유드립니다. 혈액 검사는 혈색소라는 거는 우리가 빈혈이에요. 빈혈 검사고 혈액형이 RH-형은 아닌지 혹시나 내가 혈액에 대해서 혈액형 항체를 가진 혈액형이 아닌지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해봐야 돼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말은 갑상선 호르몬이 몸에 적다는 말이고 갑상선 호르몬은 임신 초반에 태아가 이 뉴럴로지 그러니까 뇌신경 발달에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잘 챙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변에서는 단백뇨가 나오는지, 단백뇨가 나온다는 말은 콩팥 쪽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고, 당이 나온다는 말은 당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신 전에 만약에 이전 임신에서 임신성 당뇨를 진단을 받으셨던 산모분들은 꼭 소변에서 당 검사를 하셔야 되고, 소변에서 당 검사가 나오면 바로 50g 내담는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풍진항체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고, 혹시나 풍진항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풍진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권유드리지 않아요. 그냥 풍진이라는 거는 접촉성이거든요. 접촉성이라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면 풍진에 감염될 확률은 좀 낮아요. 그리고 성맥에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질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골반 내진 검사할 때 균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반영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그리고 톡소부자충에 대한 검사를 해서 톡소부자충이 있으신 분들은 톡소부자충이 보통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복부 초음파로는 임신낭의 위치를 확인을 하게 돼요. 임신낭은 보통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자궁의 꼭대기 중간에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질 초음파로는 이제 임신낭의 크기, 아기집의 크기라고 하죠. 그리고 머리부터 엉덩까지 길이를 재서 태아가 내가 마지막 임신 마지막 생리 날로부터 계산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태아가 단태아인지 아니면 쌍둥이인지 태아 수도 보시고, 그리고 태반 위치는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궁 경부를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궁이 커지면서 태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태반 위치는 중요하지 않지만 태반 두께라든지 그런 것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이런 거를 확인해 드려요. 산부인과에서 오시면. 그래서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엽산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자기가 체중이 잘 들고 있는지 그리고 체중이 만약에 감소를 하고 있으면 저는 소변 검사를 해요. 소변에서 케톤이 나오면 지방이 분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액을 맞는다든지 그렇게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산모들을 좀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6주에서 11주 이전, 10주 6일 요 사이에는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기에 아기는 6주 때는 이제 심장이 이렇게 보여서 심박동수를 들을 수 있어요. 요거는 난황이라는 거고 이 난황을 통해서 초반에는 영양분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심장 소리를 6주에 들을 수 있고 8주가 되면 이게 팔이에요, 팔. 우리가 버딩이라고 하는데 싹이 난다고 하거든요. 팔다리에 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눈도 보이기 시작하고 10주가 되면은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개수를 세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조금 정확하게 세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주 때까지는 이렇게 태아가 성장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주에서 13주 6일 사이에는 우리가 인테그레이트 통합 테스트라든지 쿼드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거는 우리 몸에 있는 태반 호르몬, PAPP라는 태반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태반 호르몬을 검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2차 통합 검사를 합쳐서 이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골선 요 세 가지의 고위험도인지 아니면 저위험도인지 그 두 가지를 보는 거고요. 자궁은 이제 13주 때까지는 아직까지 골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골반 안에 있는 거고, 이제 보통은 입덧이 12주나 13주 되면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산모들에 따라서는 뭐 아기 낳기 전까지 입덧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생이 되게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입덧은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좋아지는 시기고, 그래서 산부인과에 오시면 체중키 혈압도 재실 거고, 그 다음에 3중 표지자, 4중 표지자 이런 쿼드 테스트 아니면 통합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전 임신에서 기형이 있었거나 이전 임신에서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엄마나 아빠가 염색체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염색체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육몽합 검사를 할 수 있고 NIPT를 할 수 있는데 NIPT는 제가 무조건 다 권유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NIPT의 확률이 96%, 7%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NIPT 같은 경우는 35세가 넘으신 비교적 이렇게 어떤 의미냐면 20대에서는 기형아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형아가 나타난 유병률이 낮다는 말이에요. 유병률이 낮다는 말은 NIPT를 검사했을 때 그 검사의 결과치가 많이 감소를 할 수 있어요. 유병률이 높은 35세 이상에서는 NIPT가 조금 더 정확해지지만 그 병이 많지 않은 20대에서는 NIPT를 검사를 해도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NIPT는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고 이때 초음파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목덜미 투명대예요. 목덜미 투명대랑 그 다음에 코뼈 길이. 목덜미 투명대가 두껍거나 코뼈가 낮으면은 코뼈가 짧거나 낮으면은 다운 증후군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투명대가 두꺼우면은 다른 염색체 이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에서는 머리 엉덩이 길이를 재서 태아 키를 재기도 하지만 이 목덜미 투명대를 정확한 플랜에서 재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1주에서 13주 사이에서는 이런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주가 되면 이제 횡격막이 생겨요. 그래서 태아가 이제 배를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주가 되면은 이제 입을 오물거리는 서클링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3주가 되면 이만큼 커지고 그 난황은 없어졌죠.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게 11주, 12주, 13주에서 나타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골반뼈 안에서 조금씩 22분기가 되면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복부에 있는 장기를 압박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일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고요. 16주에서 이제 14주에서 16주 요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14주 이후를 2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철분제를 복용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중키 혈압을 재고 자궁 저부 높이를 14주가 되면 이제 조금씩 만져볼 수 있어요. 배가 아랫배가 볼록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검사는 1차, 2차 시행을 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세 가지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골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염색체 검사를 하는 거는 이 시기에는 이제 양수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신 초반 때는 양수에 있는 태아의 염색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PCR이라는 걸 돌려서 증폭을 시켜도 염색체 개수가 너무 적으면은 그게 디텍션이 안 되거든요. 검출을 할 수가 없어서 14주 이후에 양수 검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14주에도 태아 염색체 개수가 적으면은 조금 양수 검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15주 이후에 양수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14주가 넘으면 2분기부터는 여기 머리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너비, 그 다음에 머리 둘레, 그리고 배둘레, 그리고 여기 허벅지 길이를 재가지고 태아 몸무게를 재게 돼요. 태아 몸무게를 재게 되고 이제 태아 위치가 뭐 머리가 밑에 있는지 옆으로 누워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챙겨야 될 거고 산모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게 태아 성별이죠. 그래서 15주 때 이제 외성기가 잘 보일 수 있는 주수기 때문에 15주 때 태아 성별을 알 수 있고 17주가 되면은 태아가 이제 팔다리를 막 차는 키킹을 해요. 아기가 발로 찬다고 하죠. 그래서 태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이 시기에 빠르면 그리고 19주 때부터는 이제 태아의 청각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서 이 시기부터는 이제 외부의 소리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태담을 해줘도 태아는 듣지를 못하지만 19주 때부터는 태담을 해주시게 되면 태아가 들을 수 있어서 꼭 태담 많이 해주시고 아버님들은 책도 좀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18주에서 20주 이 사이에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뭐 다른 거는 둘째 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는데 태아정밀 초음파라는 걸 봐요. 보통은 20주에서 24주 사이에 보시는 분도 있고 19주에서 24주 사이에 보시는 분도 있는데 태아정밀 초음파를 봐서 이거는 뭐냐면 흔히들 입체 초음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태아를 머리부터 이렇게 다 층층이 보는 거예요. 층층이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보고 정확도가 초음파잖아요. CT나 MRI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60에서 65% 정확도를 가지고 태아를 이렇게 정밀하게 볼 수 있고 뇌에서 봐야 되는 구조물들이 있고 가슴에서는 폐, 심장 봐야 되고 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콩팥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담낭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장 색깔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정밀하게 보는 거를 이제 20주에서 24주 요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초음파로는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을 해서 가끔씩 자궁 경부의 탄성도가 적어서 경부가 닫혀 있다가 이렇게 열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열리시는 분들을 평가를 해서 질초음파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태아 정밀 초음파고 정확도가 60에서 6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임신 후반기에 나타나는 기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형들이 있기 때문에 30주 때 머리랑 심장이랑 그리고 장은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정확도를 조금이나마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챙겨드리고요. 20주가 되면 이제 태아가 막 오물거리면서 양수를 먹기도 하고 손가락을 빨기도 해요. 그리고 24주가 되면 청각이 더 발달을 해서 외부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24주에서 28주 그 사이를 흔히 알고 계시는 임당 검사를 하게 돼요.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임신성 당뇨 검사는 저희 나라는 보통 2단계법을 택하게 되고 이 시기에 혹시나 RH- 형이신 분들은 28주 때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태아가 태아가 RH 플러스고 엄마가 RH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때문에 항체가 생기면 그 항체 때문에 태아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때 혈색소 빈혈 검사랑 혈액형이랑 혈액형 관련 항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음파로는 이제 태아 위치, 태아 몸무게, 태반은 잘 있는지, 태반에 들어가는 복부에는 또 뭐
탯줄 주변에 배꼽 탈장 그런 건 없는지 그런 거를 또 따지게 되고 양수량도 이 시기에 측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 검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무턱대고 임신성 당뇨 검사를 다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저위험군들은 임신성 당뇨 검사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저위험군의 조건이 뭐냐면 당뇨병 발병의 저위험 인종, 우리나라는 고위험 인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모들은 모두 다 그냥 하셔야 돼요. 25세 미만 이걸 다 만족해야지 임신성 당뇨의 저위험군이라서 당뇨 검사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평균 이용군이죠. 그래서 평균 이용군이기 때문에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선별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50g 내닦는 검사, 100g 내는 이 두 가지 단계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단계는 50g 내는 것은 금식과 상관없이 그 시럽을 먹거든요. 포도당 시럽을 먹고 먹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먹고 나서 1시간 뒤에 1시간 뒤에 140이 넘으면 100g 내닦는 검사를 보통 재검을 한다고 하시죠. 재검을 하시는데 그때는 금식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검사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고위험군은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고위험군이 뭐냐면 아래의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임신을 한 걸 알 때 선별 검사를 바로 한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래 처음 왔을 때 비만이 심하신 분들, 당뇨가 어머니 아버지나 친척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전에 임신한 당뇨가 있었던 분들은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외래에 오시면 당 검사를 바로 해야 돼요. 50g을 바로 해야 되고 당뇨가 그때 진단이 안 되더라도 24주에서 28주 사이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또 아기가 너무 크거나 고혈당 증상, 뭐 많이 물을 자주 먹는다든지 너무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그런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도 바로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들은 이렇게 좀 잘 챙기셔야 되고 본인이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5주 때부터 이제 아기 머리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요. 20주 때는 이제 아기가 눈을 뜨기 시작해요. 네. 이게 외국 사진을 좀 들고 온 거라서 사진이 좀 그렇죠. 이제 태아는 이제 20주까지는 배꼽까지 올라오거든요. 배꼽에서 이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1cm씩 이렇게 자궁의 꼭대기가 높이가 올라와요. 그래서 태아는 이렇게 자궁 안에서 놓여 있고 28주에서 이제 32주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한 번쯤 2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28주에서 35주 6일까지는 2주에 한 번씩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아기가 잘 크는지 초음파 체크하고 혹시나 자기 신체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고 30주가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몸이 좀 붓는 분들이 있으세요. 임신을 하면 몸이 붓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몸이 붓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쟀을 때 하루에 500g 이상씩 계속 는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꼭 혈압을 재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 중독증이라는 고혈압성 질환이 혈압이 올라가면서 몸이 붓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혈압을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 올 때마다 혈압을 재는 이유고 태아 위치, 태아 몸무게, 태반 관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양수량 측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34주가 되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인데 왜 중요하냐면 34주가 되면 태아의 폐성숙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폐성숙이 완성이 돼서 이 시기에 밖에 출산을 하면 이전의 시기보다는 호흡 관련 그 질환이 신생아 호흡 관련 그 합병증이 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몇 퍼센트 정도 평균 몇 퍼센트는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폐성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의 시기에는 이제 36주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 검사를 하게 돼요. 분만정 검사인데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뭐 엑스레이, 그 다음에 질분비물 검사. 질분비물 검사 사슬알균에 대한 검사는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슬알균이 있는 아기들이 분만을 했을 때 신생아 폐렴이 잘 와요. 그래서 사슬알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분비물 검사를 꼭 챙기셔야 되고 이 시기에는 이제 배가 많이 불러오면서 숨이 좀 찰 수 있어요. 계단을 조금만 올려도 숨이 찰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누워서 주무셔도
잠자리가 불편하고 중간에 화장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산모분들이 이제 배가 그만큼 올라오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잘 넘어가면 이제 건강하게 아기를 놓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옆에서 이제 가족분들의 서포트가 좀 중요해요. 초음파로는 이제 태아 위치, 태아 몸무게, 태반 관련 질환이 있는지, 태반이 자궁입구를 막고 있는 전치 태반은 아닌지, 양수가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하진 않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양수가 적으면서 아기가 안 크면은 분만을 조금 서둘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양수양이 중요하고 질초음파로는 자궁 경부 길이를 재게 돼요. 36주, 37주부터 이제 가진통이 조금씩 시작이 되면서 조산이 되시는 분들이 가진통이 조금씩 시작이 되면서 진통이 발생을 해서 조산이 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를 이 시기에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제 36주가 되면 아기가 많이 크고 이제 어, 통통하게 살이 많이 올라요. 통통하게 살이 많이 올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선명해지고 그래서 36주가 되고 37주부터 우리가 만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7주가 되면 만삭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태아 분만을 하더라도 합병증 발생률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시기가 만삭인 거고 36주 6일 전에 분만을 하면 그건 조산인 거고 그래서 이때까지 잘 키워 오신 애기 40주까지 꼭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일 중요한 합병증의 발생률이 제일 낮은 39주에서 40주 사이에 분만을 보통은 하게 돼요. 그래서 분만 시기라든지 어떻게 분만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꼭 하셔야 되고 분만 방법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자연분만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제왕절개 수술의 적응증은 이전에 자궁벽에 그러니까 자궁의 근육층이나 아니면 자궁벽에 손을 대셨던 분들은 제왕절개를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수술한 부위가 다시 자연분만을 하면서 자궁이 수축하면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만 방법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태아 위치는 이렇게 붓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장들이 자궁 때문에 위로 물려나거나 아니면 옆으로 밀려나요. 그리고 특히나 자궁이 높아지면서 위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을 하시면은 산부인과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약을 좀 챙겨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증상은 목소리가 계속 쉰 목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물이 계속 올라오는 게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궁이 커서 생기는 거고 이 시기에 변비가 또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을 누르기 때문에 장 운동도 떨어지고 해서 변비가 또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커진 자궁이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그래서 이 시기에 마지막에 이제 분만 전에 엄청 조금 고생을 하시는 시기고 이 시기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그리고 서포트가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통과 분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분만은 태아랑 산도랑 자궁수축, 힘, 빈도 요 세 가지가 분만의 세 가지 요소라고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지 자연 분만이 가능한 거고 태아는 이제 선진부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자궁수축은 강도나 빈도 강도가 너무 약하거나 빈도가 너무 넓으면 그러니까 수축 간격이 넓으면은 또 분만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골반이 얼마나 그 분만하기 편한 넓은 골반인지 아니면 크기 그리고 자궁경부가 잘 열리시는 분인지 아니면 좀 단단한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만 시간이 좀 달라져요. 진통 시간이 좀 달라지고 선진부라고 하면 머리가 이렇게 밑에 있어도 머리 두정엽이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 머리 부분이 있는지 이마가 향하고 있는지 얼굴이 향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고 대개는 여기까지는 자연분만이 가능하세요. 근데 얼굴이 특히 이렇게 있는 분들은 자연분만을 하더라도 조금 진행이 잘 안 되고 허리 통증이 심하고 왜냐하면 A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머리로 허리 부분을 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통이 심하신 분들, 허리로 튼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조금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태아 방향도 중요한데 이게 이쪽이 엄마 배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기가 엄마 그 모체의 배 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후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후방위가 지속이 되면, 지속적 후방위가 되면은 난산이 되게 돼요. 난산이라고 하면 진통 시간이 길어지고 분만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보통 태아 위치가 이렇게 옆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엄마의 등을 보고 있거나 하는 게 제일 분만이 되는데 조금 진행이 잘 되고 통증이 적은 좋은 위치고 좋은 방향이고, 이렇게 태아가 하늘을 보고 있는 이런 방향들은 진행도 잘 안 되고 진통도 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꼭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 방향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아 위치가 만약에 엉덩이가 밑에 있으면 자연분만이 가능하긴 한데 자궁 입구에 머리가 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엉덩이가 있는 두니분만은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진 않고, 특히나 태아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 그대로 진통이 오게 되면 위에서 태아를 밑으로 밀어내면 팔이 나와요. 팔이 나오면서 이거는 자연분만이 불가능한 위치예요. 그래서 이런 분만, 옆으로 누워있는 거는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진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이랑 간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색이랑 간격이 중요한데 보통 자궁의 한쪽 끝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퍼져서 진통이 왔다가 사라지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진통이 생기는 거고, 산도라고 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속골반, 중골반, 뭐 마지막 뭐 바깥골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속골반보다는 중골반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골반에 생긴 형태에 따라서 또 분만이 진행이 잘 되시는 분, 잘 안 되시는 분,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산모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언제 분만하는 게 안전해요라는 건데, 신생아 사망률은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39주에서 40주 사이가 제일 안전해요. 저도 산모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41주가 넘어가면은 신생아 사망률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천명분의 확률이기 때문에 정말 39주에서 40주 사이에 아기가 잘못될 확률은 제일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여러 가지 연구에서 제왕절개든 유도분만이든 만약에 시행을 하려면 태아가 특별히 문제 없고 모체가 문제가 없으면 39주에서 40주 사이에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도분만은 40주에서 41주까지는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왕절개 시기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수술 주수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래도 사망률이 제일 낮은 39주에서 40주 사이에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생아 호흡곤란이 발생할 갱률은 이제 보시면은 34주가 되면은 한 17% 정도로 낮아져요. 그래서 34주가 되면 이 정도로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37주 이후에는 매우 낮아지죠. 그래서 한 5% 내외로 제가 말씀은 좀 드리는데, 그래서 만삭이 되면 신생아 나와서 호흡곤란이 생길 확률이 많이 낮아지고, 34주에는 이제 폐성숙이 완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15%에서 18%, 17% 그 사이라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주에서 40주 사이에 수술 날짜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분만 시기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랑 이제 엄마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모체의 상태랑 그 다음에 태아가 잘 크고 있는지, 양수량은 괜찮은지, 태동 검사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하게 되고, 보통 태동 검사는 36주 이후에 시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37주가 됐는데 37주가 만삭이 넘었잖아요. 이제 조산이 아니잖아요. 37주가 넘었잖아요. 근데 37주가 넘었는데 태아 성장이 안 된다, 배 안에서. 그때는 나아서 기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37주가 넘었는데 양수가 없다, 하나도 없다. 양수가 없다는 말은 태아가 소변을 못 본다는 얘기고, 소변을 못 본다는 얘기는 모체한테서 충분한 영양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수가 없어도 37주가 이후에 양수가 없으면 그때도 분만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태동 검사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분만을 해야 되고 모체 상태를 보고 또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해서 분만 시기를 산부인과 의사랑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와야 되나요? 진통이 걸리면 언제 입원을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으세요. 39주가 넘었는데 지금 집에서 한 15분, 1시간에 한 번 규칙적이진 않고 이런 가진통인 것 같은데 언제 산부인과를 가야 돼요? 물어보시면 먼저 가진통과 진짜 진진통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가진통은 뭐냐면 수축 간격이 불규칙해요. 그리고 자세를 바꾸거나 쉬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 진짜 진통은 규칙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분에서 8분, 5분 이렇게 짧아져요. 그리고 자세를 바꾸거나 쉰다고 해도 수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진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오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진통이라도 병원을 내원해야 되는 경우는 복통이 매우 심하거나 아니면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리고 양수가 터진 거나 그 양수 파막이라고 하면 이제 밑으로 이제 많은 양의 질분비물이 맑은 질분물이 막 흘러요. 그래서 대부분의 양수가 터진 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양수가 터졌다는 말은 아기를 싸고 있던 막에 터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태아가 감염이 생길 수 있고 태반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양수가 파막되면 기본적으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맞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병원에 바로 내원하셔야 되고 밑으로 출혈이 이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슬은 갈색이고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붉은색이고 질출혈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애기 태동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38도 이상의 발열이 나도 병원을 오시는 게 좋고 그러면 진통이 얼마나 오면 병원을 와야 돼요? 이렇게 산모분들이 물어보면 저는 진통 간격이 이전에 아기를 자연분만을 하셨던 분들은 10분 이번에 처음 분만하시는 분들은 5분에서 7분으로 규칙적으로 세게 오시면은 병원으로 오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진통 간격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신에 대한 부분, 이제 분만은, 자연 분만은 총 3개의 단계로 나뉘어요. 1기, 2기, 3기가 나뉘는데, 1기는 잠재기, 활성기 이렇게 나뉘는데, 활성기랑 잠재기의 차이점은 자궁경부가 4cm 이상 열리거나 아니면 골반뼈 안으로 아기 머리가 들어왔을 때가 활성기예요. 그래서 활성기부터 이제 진짜 진통이 시작이 되고 잠재기 때는 진통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배가 딱딱해지는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어느 정도 진통을 하는지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제 아기가 나오는 시기를 2기라고 하고 이전까지를 1기라고 해요. 1기는 자궁 입구가 10cm 정도 열리는 그 시기를 1기라고 하고 그래서 1기, 2기, 그리고 3기는 아기가 나오고 태반이 나오는 시기를 3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뿐만 자연분만의 단계는 그래서 평균 초산모들은 잠재기가 평균은 한 9시간 정도 돼요. 근데 95% 말은 초산모 중에 95%가 들어가는 그런 범위는 21시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분만 일기는 대개는 이제 총 분만 일기가 한 13시간 정도 되고 분만 이기 아기가 이제 자궁이 10cm 정도 열린 그 순간부터 아기가 나오기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30분에서 1시간. 그 다음에 아기가 나오는 시기는 이제 무통인 경우에는 좀 더 길어져요. 무통 시술을 하게 되면 한 2배 정도 길어진다고 얘기를 보통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전에 아기를 낳으셨던 분들은 잠재기도 짧아요. 길어야 4시간. 그리고 분만 일기도 짧아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7.5시간. 그리고 분만 이기 10cm부터 A가 나오기까지는 19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무통을 했을 때는 그 2배, 한 40분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경산모들은 10분에 한 번씩 수축이 있으면은 진통이 분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병원에 그만큼 빨리 오시라는 거고 흔히들 말하죠. 아기를 안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하시는데 경산모들은 이렇게 짧구나 하는 걸 본인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통 유도분만을 하면 경산모들은 유도분만을 한 당일에 태아를 분만하는 게 많고 초산모들은 유도분만을 시작을 해도 하루나 이틀,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균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조금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안한 분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편안한 분만은 어떤 분만일까? 편안한 분만은 없어요. 다 불편하세요. 다 불편하고 힘드세요. 근데 조금이나마 그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고자 제가 저희 병원에서는 하는 것들이 있고, 이거를 참고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산모들이 말하는 뭐 분만의 4종 세트 이렇게 얘기하죠. 내진, 회음절개, 금식, 그리고 관장,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것들을 반드시 해야 될까? 라는 고민에 항상 하죠. 왜냐하면 이 내진도 계속 내진을 하게 되면 보통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내진을 한다는 게 산모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회음절개를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 여기를 다 꼬매야 되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될까? 그리고 꼭 굶어야 될까? 관장도 또 해야 될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고 연구를 찾아봐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해요. 그래서 내진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진이 필요한가? 예전에는 내진을 전부 다 손을 넣어서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초음파라는 우리가 좋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내진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음부 초음파를 대거나 아니면 치골뼈 바로 위에 초음파를 대면 아기가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진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골반뼈 안에 태아가 머리가 들어와야지 진입이고 그때부터 활성기가 시작이 된다고 했죠. 앞에서. 그래서 이 골반뼈 안에 들어와 이 공등뼈, 이 골반뼈 안에 들어와 있는 시기를 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골반뼈 안으로 아기 머리가 진입하고 한 5c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초음파로 잴 수는 없을까? 잴 수 있어요. 여기가 치골뼈고 이 뼈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음파를 대서 아기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볼 수 있어요. 이까지 오면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cm 정도 나와 있으면 그거는 아기가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내지를 안 하더라도 분만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통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 머리가 여기 있으면서 절면 좀 내려오게 되면 이 각도가 커지게 되겠죠. 그럼 이 뼈가 아까 말씀드린 요 뼈예요. 그래서 태아 머리가 내려오면서 이 이루는 각도를 재서 각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도 아기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진을 하지 않더라도 태아의 진행 속도나 아니면 진행되는 정도를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을 종합해 보면 골반뼈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각도가 95도 이상이거나 분만 일기 10cm이 열렸을 때까지 각도가 110도 이상이거나 분만 일기 아기 머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각도가 120도 이상이면 자연분만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분만이 진행이 잘 될 건지도 초음파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내진을 하는 것보다는 초음파를 통해서 조금 편안하게 분만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저도 유도분만을 하시는 분이나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한 번 내진해요. 왜냐하면 자궁의 그런 딱딱한 정도라든지 열린 정도를 비숍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비숍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가 7점 이상이면 그날 분만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내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초음파로 봐요. 초음파로 보면 훨씬 이렇게 회음부 초음파를 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안에 손을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훨씬 편하시거든요. 내진을 안 해도. 그래서 이런 분만 방법이 있다. 좀 편안한 분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금식 반드시 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의 대규모 연구를 하나 보면 3,800명의 임산부를 했을 때 금식을 한 군과 안 한 군, 안 한 군은 주스, 우유 그런 유동식을 드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통 시간이 금식을 안 한 군에서 훨씬 짧았어요. 16분 정도 짧았고
혹시나 진통을 하다가 제왕절개를 가더라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유동식을 좀 드시면서,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굶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분만을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산정검사에서 각 주수별로 챙겨야 될 것들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잘 알고 계시면서 산부인과에서 이 부분은 챙기라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 분만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분만 방법들, 그리고 관장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트렌드가 관장을 안 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리고 경산모들, 이전에 분만을 한번 했던 분들은 태아머리가 너무 크지 않으면 회음절개도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되니까 태아머리나 태아 위치에 따라서 절개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겠지만 무조건 절개를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지는 초음파로, 절개는 경우에 따라서 명확하게 태아 크기라든지 아니면 산모 골반 상태를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고, 금식은 유동식은 괜찮고 관장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좀 분만이 그래도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최신지견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여기 OBGY 04개 카톡을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 거고, 이메일을 보내셔도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네요. 엄마가 고위험군이면 당뇨라면 아기한테도 당뇨가 유전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보통 당뇨의 유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30%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고위험군인 당뇨, 이게 임신성 당뇨인지 타입 1형 당뇨인지 2형 당뇨에 따라서 유전 가능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유전 가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1형 당뇨라면 유전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 2형이시면 이제 2형은 체중 조절이나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태아 프로그래밍 부분이 있어요. 태아 프로그래밍 부분이 뭐냐면, 모체가 당뇨고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태어나 아기도 당뇨랑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당뇨는 유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한 기간에도 관리를 좀 잘 받으셔야 되고, 임신을 하고 나서도 관리를 좀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산전 마사지 많이들 권하시는데, 저는 산전 마사지 추천해 드리죠. 산전 마사지도 추천해 드리지만 저는 산 후에 운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골반이 커다란 자궁을 받치느라 많이 벌어져 있고, 우리가 자연분만을 할 땐 특히나 골반이 열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골반 관련 요가라든지 골반 관련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마사지도 좋긴 좋은데 저는 마사지보다는 산후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산후 요가, 산후 골반 요가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꾸준하게 따라 하시면, 왜냐하면 골반이 틀어지면 계속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걸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기 낳고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운동으로 골반을 받쳐주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특히나 누웠다가 일어나면 엉덩이만 드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 운동이랑 케겔 운동이 골반 근육 딱 잡아주는데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전 마사지 좋지만은, 운동을 하는 거를 꼭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산모가 운동을 하려면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이나 다른 분들이 애를 30분은 봐주셔야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좀 다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32주 차가 되시는데 27주의 면역 글로불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주의 면역 글로불린은 RH, 28주의 RH- 형들은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분만을 하고
48시간 이내에 한 번 더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항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RH-형이 아니신 분들은 면역 글로불린 주사 안 맞으셔야 돼요. 하지만 RH-인 분들은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루 이틀 만에 1.5kg가 늘었는데,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무릎 아래 있죠. 정강이뼈. 정강이뼈 있는 데를 한번 손으로 눌러보세요. 손으로 눌러봐서 그 누른 자국이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 아니면 늦게 올라오거나 그러면 진짜 부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럴 때는 혈압을 반드시 재보셔야 되고, 혈압이 140에 100 이상이 되면 그때는 가보셔야 돼요.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되고, 하루 이틀 만에 1.5kg까지 느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몸무게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몸이 실제로 체액이 저류되면서 몸이 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kg 늘으셨는데 정강이뼈 인대를 눌러봤을 때 푹 들어가고 안 나온다. 그런 거를 함몰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몰부종이 있으면 혈압을 재보시고 혈압이 높으시면 병원에 바로 가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채팅으로 제가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모 우리 예비맘들 그리고 지금 복중 태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자기가 우리 사회나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산모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임신에 대한 지식, 아니면은 뭐 출산에 대한 지식,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 말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병원을 갈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분만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아기도 소중하지만은 그 산모의 그 여성분의 자체에 있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임신 기간을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분만은 이제 요즘에는 초음파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의학적인 중심으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분만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경유의료원 산부인과를 오시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 수도 있고요. 진료를 보시고 보러 오셔도 되고 상담을 한 번씩 하시러 오셔도 돼요. 그래서 꼭 건강하게 임신 유지하시고 예쁜 아기 가지시고 그리고 산후 관리도 잘 하시고 편안하게 분만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